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제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생 없이 굴곡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그래도 내가 좀 낫네 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제 삶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제 과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요. 그런데 그 아주 조금 있는 기억마저도 죄다 싸우는 기억뿐입니다. 소리 지르는 모습, 삿대질을 하는 모습, 손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모습, 물건이 날아다니는 모습 등 그런 장면들만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저는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눈물로 가려져서 뿌옇게 보일 정도로 울었고,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대서요. 그럼 싸우던 부모님은 저를 향해 화풀이를 했습니다. 6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제게 모진 말을 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짐덩이 같은 저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꼬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새끼라고 하면서 욕도 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면서 본을 못 참아 발을 쿵쿵 구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안방에 있을 때 제가 방문을 열기라도 하면 기겁을 하면서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집어던졌습니다. 그건 시계일 때도 있었고 배기일 때도 있었고 볼펜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부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애정이 없으니까요. 애정을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으니까요. 그냥 저를 낳아준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이 각박한 세상에 저를 낳아버린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저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선 겨우 6년을 키워놓고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저를 버렸습니다. 그럴 거면 왜 낳은 건지 차라리 부모에 대한 끔찍한 기억조차 없게 일찍이 버려버리지 왜 6년이나 키운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저의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아원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TV에 나오는 마음씨 좋고 인자하고 온화한 원장님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자주 바뀌었고 생활은 정말 궁핍하고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방송에 꾸며져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귀여운 아이들이 뛰어놀며 깔깔 웃잖아요. 아이들도 그리 많지 않고요. 오늘 저는 제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생 없이 굴곡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그래도 내가 좀 낫네 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제 삶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제 과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요. 그런데 그 아주 조금 있는 기억마저도 죄다 싸우는 기억뿐입니다. 소리 지르는 모습, 삿대질을 하는 모습, 손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모습, 물건이 날아다니는 모습 등 그런 장면들만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저는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눈물로 가려져서 뿌얘지도록 울었고,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대서요. 그럼 싸우던 부모님은 저를 향해 화풀이를 했습니다. 6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제게 모진 말을 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다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짐덩이 같은 저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꼬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새끼라고 하면서 욕도 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면서 본을 못 참아 발을 쿵쿵 구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안방에 있을 때 제가 방문을 열기라도 하면 기겁을 하면서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집어던졌습니다. 그건 시계일 때도 있었고 배기일 때도 있었고 볼펜일 때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기억이 전부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애정이 없으니까요. 애정을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으니까요. 그냥 저를 낳아준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를 낳아준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이 각박한 세상에 저를 낳아버린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저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선 기껏 6년을 꼬박 키워놓고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저를 버렸습니다. 그럴 거면 왜 낳은 건지 차라리 부모에 대한 끔찍한 기억조차 없게 일찍이 버려버리지 왜 6년이나 키운 건지. 아무튼 그때부터 저의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아원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TV에 나오는 마음씨 좋고 인자하고 온화한 원장님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자주 바뀌었고 생활은 정말 궁핍하고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방송에 꾸며져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귀여운 아이들이 뛰어놀며 깔깔 웃잖아요. 아이들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럼 이번엔 그 아이의 아빠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선생님들이 방관했죠. 저는 고아라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야 했고, 고아라서 친구가 돌을 던져도 맞아야 했습니다. 돌을 맞아 화가 나서 달려가 덤비면 선생님에게 혼나고, 저를 먼저 놀린 그 아이의 부모에게도 혼나야 했습니다. 이게 고아의 삶이었습니다. 점점 커갈수록 고아원에서 당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선생님들과 형, 누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길거리에 다니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을 보니 저와 많이 다르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대화하는 법도, 대화의 주제도, 얼굴 표정도, 마음가짐도 180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 존재의 유무였습니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애정을 받으며 자란 사람의 태도란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껏 보고 자란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거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 그 누구에게도 애정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끼리 모여 선생님의 애정을 받을 것 같은 고아원은 오히려 그 반대였고, 누가 들어도 보호해 줄 것 같은 이름의 보육원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보육원으로 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아원이라는 이름이 보육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냥 갈에서 갔고, 거기도 이름만 보육원일 뿐 고아원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퇴소를 앞둔 형 누나들의 모습은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 나가서 뭐 해먹고 사냐? 너 그 형 얘기 들었지? 작년에 나간 장난 아니라던데.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나랏돈 꼴랑 얼마 받고 세상에 내던져져야 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기분이란 정말 피가 마를 것입니다. 아무리 보호를 해주지 않는 이상한 일이 가득한 보육원이라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정말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일 것입니다. 가끔 고아원에 더 이상 못 있겠다면서 뛰쳐나간 아이들을 몇 봤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제 발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바깥 세상은 고아원보다 훨씬 더 험난한 걸까? 막연하게 하던 그 생각이 제 코앞으로 다가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건 17살 때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 선생님들은 맨날 중학교 다닐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가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말이죠. 그럼 이번엔 그 애의 아빠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선생님이 방관했고요. 저는 고아라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해야 했고, 고아라서 친구가 돌을 던져도 맞아야 했습니다. 돌을 맞아 화가 나서 달려가 덤비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저를 먼저 놀린 그 애의 부모한테 혼나야 했습니다. 이게 고아의 삶이었습니다. 점점 커갈수록 고아원에서 당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선생님들과 형, 누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외로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길거리에 다니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을 보니 저와 많이 다르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대화하는 법도, 대화의 주제도, 얼굴 표정도, 마음가짐도 180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 존재의 유무였습니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애정을 받으며 자란 사람의 태도란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껏 보고 자란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거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 그 누구에게도 애정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끼리 모여 선생님의 애정을 받을 것 같은 고아원은 오히려 그 반대였고, 누가 들어도 보호해 줄 것 같은 이름의 보육원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보육원으로 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아원이라는 이름이 보육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냥 갈에서 갔고, 거기도 이름만 보육원일 뿐 고아원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퇴소를 앞둔 형 누나들의 모습은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 나가서 뭐 해먹고 사냐? 너 그 형 얘기 들었지? 작년에 나간 장난 아니라던데.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나랏돈 꼴랑 얼마 받고 세상에 내던져져야 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기분이란 정말 피가 마를 것입니다. 아무리 보호를 해주지 않는 이상한 일이 가득한 보육원이라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정말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일 것입니다. 가끔 고아원에 더 이상 못 있겠다면서 뛰쳐나간 아이들을 몇 봤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제 발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바깥 세상은 고아원보다 훨씬 더 험난한 걸까? 막연하게 하던 그 생각이 제 코앞으로 다가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건 17살 때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 선생님들은 맨날 중학교 다닐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가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말이죠. 그 바닥에 까는 매트를 깔아도 너무 얇아서 매트리스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딱딱하고, 베개도 푹신한 베개가 다 없어지면 딱딱한 나무 베개를 베고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잠자리였는데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주변이 어수선했지만 마치 고요한 들판에 저 혼자 누워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가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잡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을 위해 허락된 유일한 시간 같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보금자리가 있다면 더 편하겠구나. 그때부터 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이전에는 편의점에서라면 하나의 김밥 하나를 사 먹었다면 목표가 생긴 다음부터는 삼각김밥 하나로 끝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굳건하게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독립하고 1년 만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욱이 너 그렇게 고생하더니 잘됐다. 임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장하다 장해. 제가 독립하고 초반에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 얻어서 막노동 현장 나갔다가 운 좋게 거기서 만난 형님 따라서 업체 소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소를 거치지 않아서 수수료도 안 떼이니까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한겨울이나 한여름이 아니면 일도 안 끊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독립 초창기 때부터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연식이 오래된 건물의 4층 원룸이었지만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등검정고시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 고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은 흔하지 않더라고요. 제 또래는 더더욱이요. 아버지 뻘의 아저씨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취직을 하느라 중간에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고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라도 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공부하면 충분히 딸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운 그날부터는 사람들하고 일 끝나고 술 먹는 것도 안 했습니다. 곧장 집으로 가서 바카스 한 병 꺼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새벽 4에서 5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때 퇴근하고서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4시간 많아야 5시간을 잤던 거죠. 공부는 맘 잡고 해본 적이 없던지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여겨진 고등검정고시 공부도 제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안 듣고 학습지 몇 권 사다가 혼자 공부하니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죠. 솔직히 그땐 인터넷 강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제 하나로 30분을 끙끙대건 문제집 한 권을 후루룩 다 풀어버리건 그냥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12시가 되어서 날짜가 바뀌어야 하지만 마음을 놓고 스르륵 잠드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맘 잡고 공부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 두 번째 목표였던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얼떨떨하더라고요. 중학교만 겨우 나온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생과 같은 학벌이 되었다니 신기했습니다. 합격 사실을 접하고 고아원에서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고아원에서 나오기 직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아원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됐습니다. 사내 놈이 질질 짜는 거 아니라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냐고 혼났거든요. 몇 년 만에 흘리는지 모를 눈물조차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 이 기세를 이어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저는 막노동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에 대해 저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맞닥뜨린 적도 없어서 몰랐습니다. PC방에 가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적거리다가 그나마 본 적 있고 알고 맞닥뜨린 적 있는 삼겹살집 알바를 골랐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있는 손님 많은 삼겹살 무알리필 가게였습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저녁만 되면 20개 정도 되는 테이블이 꽉 찼고 가게 앞도 손님으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평일 하루 빼고 주 6일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막노동을 오래 했으니까 막노동보다 힘든 일이 있겠다 싶었지만 고깃집 일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사회성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미숙하고 서툴고요. 그래서 손님들 대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서비스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기껏해야 편의점이나 마트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서비스를 해야 한다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고 친절하게 가게 이용을 안내해 드리는 것도 낯간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벌써 한 달째인데 손님 대하는 게 이렇게 서툴면 어떻게 어제도 컴플레인 들어왔던 거 알지? 내가 그거 수습하느라 고개를 몇 번 숙였는지 승우가 우리 좀만 더 잘하자. 일은 곧잘 하는 놈이 서비스가 그렇게 엉망이면 어떻게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일도 잘 알려주셨고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런 줄로만 진짜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꼬박 2년을 그 친절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고 살았습니다. 그 사장도 처음엔 정말 저를 생각해 주었을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딱하고 안쓰러워 연민 가득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셨을 겁니다. 그랬던 사장님이 제게 파렴치한 속내를 비친 것은 제가 일한 지 1년 반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그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승욱이 벌써 1년 반이나 됐네. 이전 매니저 빼고 내가 데리고 있던 알바 중에서 네가 두 번째로 오래된 거 알지? 네, 알죠? 사장님 참 요즘 애들답지 않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네. 승욱이 이제 매니저로 올라가야지. 네, 진짜요? 매니저요? 그래 매니저 관둔 지 벌써 한 달이 됐잖아.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제 서비스도 문제없이 잘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 그 돈 벌어서 다 어디다가 쓰냐? 여자친구도 없고 놀러 다니지도 않는 놈이 그 돈으로 다 뭐해? 그냥 모아요. 쓸 것도 없고 쓸 줄도 몰라서요. 그래 그땐 그래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래가 그냥 그래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미묘한 표정, 살짝 갸웃하는 고개까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장은 그날 이후부터 부동산 얘기를 많이 꺼냈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슬그머니 간접적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친구가 아파트를 샀는데 1년 만에 얼마나 올랐다더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엔 괜찮은 땅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또 그 다음엔 투자금이 부족하다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TV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뻔한 사기꾼의 레파토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았고 진심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계획을 세운 그 사장은 드디어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사장은 퇴근 후 제게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가끔 둘이서 한잔 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꽤나 진지했거든요. 승우가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네, 왜요? 사장은 입속으로 소주를 들이부으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가게 사정이 안 좋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는 가게 운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 말로는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고기 뷔페가 공사하고 있다고 이제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애 둘 키우면서 어려운 살림의 대출도 겨우 받아서 가게를 오픈한 거라고 했습니다. 대출로 가게를 오픈한 건 알고 있었지만 대출 없이 순수 본인 돈으로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세상 물정을 몰랐죠. 단순히 대출이 있다니까 진짜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것을 모르고요. 한참을 빙빙 둘러 힘든 상황을 늘어놓던 사장이 드디어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맨날 고생만 시켜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번엔 진짜 잘 좀 해보려고. 내가 전에 말한 거 있지. 괜찮은 땅이 있다고. 거기가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대박 정보라고 하더라고. 금방 오를 텐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하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네, 그러며.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만난 그 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2년이나 본 자기 직원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진짜 웃기죠? 어릴 때부터 갖은 수모를 당해놓고 왜 코앞에 나쁜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사장은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을 제게서 가져갔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1,000만 원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10여 년 전 그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 큰 돈을 빼앗기고 나서도 사장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 사모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뻔뻔합니다. 사장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저를 자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몇 번 그러다가 제가 손님이 벗어놓은 외투의 실수로 찌개를 아주 조금 흘렸는데 그 손님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사장이 그걸 딱 발견하고서는 요즘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제정신이냐, 가게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냐, 신뢰가 깨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려. 빌려준 돈도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해고당하고 한 달 되었을 때 빌려준 돈 받으러 가게에 갔는데 멀쩡해도 너무 멀쩡한 모습에 사모를 마주쳤습니다. 새로 산 귀걸이가 어울리냐며 사장에게 콧소리를 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장이 돈을 안 준다고 땅 투기가 사기였다며 자기도 피해자라고 떵떵거려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얼굴이 아주 무섭게 변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았던 수많은 선생님들처럼요. 신고해봐. 어디 한번 증거도 없으면서 너처럼 부모 없는 새끼 말을 누가 믿어주긴 할 것 같다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뽑아 현금으로 사장한테 가져다 주어서 증거도 없었고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제 인생에서 전 재산을 날리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건지, 정말 내가 부모도 없어서 그런 건지 많이 심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 방세를 내야 했기에 저는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막노동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나와 어울리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 소개로 나간 현장에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니 승우가 너 여기서 뭐 하냐? 뭐 하러 다시 왔어? 왜 일이 힘들어? 잘 안 풀렸어? 아이고 이거 얼굴 죽상이네. 승우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너를 많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여기서 일하지 말아라. 너 더 편하게 일하고 돈은 더 많이 받는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어. 가족 그까짓 거 없다고 그런 일 못하냐. 너처럼 똘똘한 애가 그런 일 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서 일해봐.
아직 점잖아 할 수 있어. 아저씨는 제 상황을 어디서 듣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처럼 제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당시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할 수 있어 하신 말에 갑자기 나가 있던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목표를 세우면 해내는 사람인데 지금 목표도 없이 과거의 아픔에 빠져서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제 목표는 회사 취직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을 때처럼 PC방에 가서 이번엔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렸습니다. 고등학교만, 그것도 검정고시로 패스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애초에 면접조차 볼 수 없었죠. 학력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으니까요. 만약 학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죄다 경력이 최소 1에서 2년은 있어야 하는 전문 직종이었습니다.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거라곤 20대의 체력과 열정이 전부였죠. 그래서 신입 채용하는 공고에는 그냥 전부 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이력서라 할 것도 없이 단조로웠습니다. 이력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자기소개서 정복하는 책 한 권 사서 열심히 읽고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썼습니다. 제 감점을 쓰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낸 사건도 쓰고 의지와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제 취업 도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력서를 보내고 연락이 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깃집 알바하면서 핸드폰을 샀었거든요. 취업 이력서 내고 계속 막노동을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연락을 놓칠까 봐요. 회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은 이력서를 한창 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작 1차 서류에 합격한 건데 저는 회사에 입사라도 한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있는 돈을 털어서 저렴한 양복 한 벌과 구두, 셔츠, 넥타이도 샀습니다. 그렇게 첫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까지 3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게 유독 관심을 보이던 가운데 앉아 계셨던 남자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소개서 보니까 부모님 없는 힘든 환경에서 꿋꿋하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왔다고 하던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듯한 리액션이 돌아왔습니다. 제게 질문을 한 남자는 표정을 잔뜩 구기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곤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종이를 덮어버렸고 그렇게 면접이 끝났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건지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제 인생 2번째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제 답변을 재미있어 하던 임원 중 한 명이 이번엔 제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좀 망설여졌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 사실대로 말할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임원분이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극적이다가 알겠으니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아들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아원 퇴소 후 나쁜 길로 빠졌던 형 누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결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4번째 면접도 면접 도중 고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당연히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번째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질문으로 고아라는 게 들통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컸다는 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와 다르게 제 입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내 부모님이 사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제 거짓말에 속은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할까 생각하다가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취직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말하지 말고 저만 알고 꽁꽁 숨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처럼 누리고 싶었으니까요. 합격한 날로 막노동은 그만두었습니다. 부족한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양복도 한 벌 더 맞췄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일이 되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신이 나고 들떠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 회사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회사구나, 나도 이제 직장인이구나 하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첫 직장에서 단 30분을 못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밝게 인사를 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 앞에 우뚝 섰습니다. 당신이 신입이야?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신입인가? 이런 반기는 말투가 아니라 화가 난 말투였습니다. 제가 맞다고 하니 저를 데리고 1층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제 가슴팍에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이쪽에 발도 들이지 마. 그 사람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발밑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주워서 봤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예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 말을 막 하기로 유명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꿈도 꾸지 말라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등록 기준지 확인하면 어디 출신인지 다 나온다고요. 허탈했습니다.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기분 나쁜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5번째 회사도 아주 참혹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일이 정말 안 풀렸습니다. 다시 막노도 현장에 나갔다가 다치게 되었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계속 이력서 보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후부터는 의욕을 좀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면접 가는 길이 설레이지 않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겨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6번째 회사에서는 왜 검정고시를 봤냐고 물어봐서 대답하다가 고아인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7번째, 8번째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했습니다. 9번째는 면접 처음부터 제가 고아인 사실을 밝히게 되었는데 면접 내내 저를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과는 다 탈락이었죠. 뻔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었거든요. 고깃집 사장한테 데이고 다시 0부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면접 준비한다고 쓰고 이젠 다쳐서 막노동도 못하게 되었으니 돈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10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은행에 들러서 통장 정리를 했는데 잔액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 잔고를 딱 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먼저 퇴소한 형 누나들처럼 나쁜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다가 저도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누가 날 써주기는 하는지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디 도망치고 싶었는데 꾹 참고 10번째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면접실이라고 하기엔 작은 회의실 같은 곳에 저 혼자 들어갔고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수입 관련 회사였습니다. 면접은 무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했고
그동안 했던 일이 무엇인지 입사 동기는 뭔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운데 앉아있던 사장처럼 보이는 남자가 종이를 넘겼다 말았다 하며 유심히 보더니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올 것이 온 거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저 사실은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고하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도 화나고 억울하고 그럼에도 거짓말을 칠까 고민하는 마음이 싫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아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제게 질문을 한 남자가 종이를 탁 덮었습니다.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질문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힘들었겠네. 혹시 어디 고아원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행복고아원이라고 10살 때 희망보육원으로 갔고요. 맞구나. 예, 승우가 대뜸 제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모습에 당황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의 눈시울은 잔뜩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긴 회의실 책상을 돌아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안기라는 듯 팔을 벌렸고 저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나서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형 기억 안 나? 남자가 자신이 기억나지 않냐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른 면접관 2명한테 저랑 둘이 얘기 좀 하겠다며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회의실에 사장이라는 남자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 고아원에서 왜 그때 너가 막 들어와서 7살이었고 내가 그때 18살이었나 그랬겠다. 퇴소 앞두고 있었으니까 너한테 몰래 사탕도 줬던 적 있는데 커피 맛 사탕. 그리고 너 자고 있을 때 선생님께 너 아프다고 거짓말해준 적도 있고. 남자는 저는 기억나지 않는 저와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 보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렴풋이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 막 들어갔을 때 하나도 적응이 안 되고 무서웠던 그때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몰래 사탕 같은 걸 챙겨주기도 하고 아직 혼자 하는 게 서툰 저를 위해 채소랑 양치를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못 먹는 반찬은 몰래 먹어주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올리며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제가 기억하는 그 얼굴과 닮은 부분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저 기억나요? 제가 기억이 난다고 하자 형이 활짝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잘 견뎌서 이렇게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와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힘들지는 않았냐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날 면접 보러 갔다가 3시간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형은 곧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면서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 5장을 제게 챙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 회사에 면접비 같은 건 없더라고요. 제가 힘든 상황임을 알게 된 형이 그냥 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같은 고아원 출신의 형을 만난 것도 얼떨떨한데 그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니 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멍한 기분은 집에 도착해서 풀렸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감격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동질감도 있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전혀 슬프지는 않고 마음이 개운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였지만 회사 사람들이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2배로 성장을 했고 회사 규모가 커졌습니다.
원래 커다란 사무실 하나 정도의 회사였는데 이전하면서 건물 2, 3층을 사무실로 꾸렸습니다. 직원들도 그만큼 많아졌고요. 매출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전하고 회식하던 날 사장님 저와 같은 고아원 출신의 형이 축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이만큼 성장하는 것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부족한 사장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승욱 팀장 이승욱 씨 들어오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줘서 그 공이 컸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승욱 팀장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그렇게 한몸에 받아본 건 처음이라 낯간지러우면서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사정을 알면서도 저를 받아주고 가진 건 열정밖에 없는 저를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모든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답을 하고자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회사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건물을 통으로 계약해서 사업을 짓고 있습니다. 매출은 제가 입사했을 때보다 거의 몇십 배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미래가 밝은 승승장구할 날만 남은 회사입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버려져 홀로 남겨집니다. 그런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게 되죠. 지금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모든 보육원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아이들은 퇴소 후 여전히 사회에서 고립된 채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을지 너무 잘 알기에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작은 개개인의 노력과 관심에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저도 그 노력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이 웃는 날을 꿈꾸면서요. 어두운 얘기였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